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돌을 보면서 집안일도 하는 워킹맘입니다. 전업주부와 같은 워킹맘으로서 일도 하면서 아이에게 소홀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제 생활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회사에서 일했었지만 프리랜서로 일하는 중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꽤 잘 들어와서 그것은 감사한데 여태까지 가정생활이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예전부터 지극히 효자라고 하지 말라고 했죠. 저도 그런 효자 중에서 자랑 사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마마 보이랑 사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아니, 솔직히 내 새끼 하나 낳기도 힘들 텐데 어째서 애는 내 속에서 나왔으니 그건 쳐도 가장이라는 남편이 마마보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썩은 상황입니다. 만들어진 후 최근 이혼하면서 안정감을 다시 찾았어요. 겪어본 결과 우리 아들과 우리 엄마 하는 집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 최선인 것 같아요. 그러나 결혼할 때는 이것이 눈에 띄지 않았을까요? 그냥 상대방이 마냥 좋아 보여 결혼을 결심했어요. 남편은 홀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지냈어요. 엄마에게는 미리 사회화된 사람으로 아버지가 없었고 홀어머니와 함께 살았어요. 한 명의 여동생이 있고 가족끼리 의지하며 잘 살아왔다면 그 인물과 성격이 좋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좋아한다고 해도 친척들에게 이러한 부분으로 문제가 될까 걱정했어요. 처음에는 친척들로부터 은마식례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영문을 계속하면서부터 트랜스포엄즈. 걱정은 했었지만 남편을 만나보니 서글서글하고 효자 노릇도 잘해서 다들 마음에 들었다 하시더라고요. 물론 시대에 맞게 인사드리러 갔을 때는 뭔가 새하다고 느낀 적도 있었어요. 긴장한 상태라 시어머니가 한 말을 다 기억하지 못했지만 어떤 말이 귀에 거슬리는 걸 했다는 건 기억합니다. 이제 결혼했으니 한 식구니까 잘 지내보자 하며 내가 남편 없이 애들 키웠지만 부족하게 키우진 않았어. 앞으로 남편을 잘 챙겨야 하고 애도 반드시 낳고 특히 아들은 꼭 낳아야 한다. 그리고 어른 모시는 법도 알아야 해. 우리 집은 제산화, 명절, 차례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런 기본은 지켜졌으면 한다고 말했었죠. 어느 정도는 시어머니가 현재와 다른 입장에서 나왔다는 점이 걱정스러웠지만 지방에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겠죠. 사고방식이 유사한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그랬죠. 예전부터 우리와는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아서요. 그런데 남편도 요즘에 생각해보면 약간 좋지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항상 시어머니께 엄마, 무엇이 필요하신가요? 무엇이든 말씀해주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라고 하는 것은 효자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저는 우리 엄마가 아버지를 일찍 보내시고 정말 많이 고생하셨어서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하며 아이가 나오고 나려면 아이들도 배우지 않겠어요. 급히 모셔서 함께 사는 것을 알아야 하며 나중에 우리에게도 잘 대해주지 않겠다고 하는 등 좀 지나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어찌됐든 사람들이 워낙 좋아하기는 해요. 부모님께 잘하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이 없으면 결혼하면 딱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친정에도 잘 대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고 어르신을 잘 모시려는 것이 나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신혼집은 서울에 있었어도 친정이 가까운 경기권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친정 부모님과 자주 왕래해야 했어요. 또한 친정에서 저희를 매우 좋아해서 저희를 불러와서 맛있는 음식을 사주시고 갈 때마다 꼭 반찬도 챙겨주시곤 했어요. 남편은 작은 중에 우리 엄마도 이런 거 좋아하는데 우리 엄마도 이런 거를 잘 드시는데 같이 드셨으면 좋겠다. 언제 한번 모찌고 왔으면 좋겠는데 라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거리를 보면서요. 친정 부모님을 만날 때마다 시어머니를 항상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부모님을 잘 챙기시는구나 하며 좋게 봤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이 너무 부담스러웠고 굳이 제가 듣는 데서 얘기해야 하는 건가 싶어 좀 거북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지 않도록 시어머니께 고기도 보내고 옷도 사서 보내드리려고 노력했죠. 그러나 남편은 친정 부모님을 계속 보는 것이 점점 불편했습니다.
대놓고 싫어하는 건 아니었지만 장인 어머님을 너무 자주 보는 것은 아니라 생각해요. 매번 보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생각했죠. 주말에 우리도 좀 쉬어야 하는데 라며 은근히 친정 부모님을 보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만 뵀으면 하는 뒤를 내더라고요. 사실 친정 부모님을 자주 뵌 것도 아니었고 몇 달에 한 번 보는 거였어요. 근데 시댁에는 둘 다 바빠서 명절 때만 가니까 그게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남편은 우리 엄마랑 합구하는 건 어때? 그러면 장인 너름 장모님이랑 다 같이 편하게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솔직히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자주 보는데 우리 엄마도 슬슬 챙겨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엄마는 혼자 하시는데 더 잘 챙겨야 되니 과하는 게 좋을 것 같아라고 자꾸 짜증나게 되었어요. 저는 솔직히 가하는 게 내키지 않았어요. 예전처럼 무조건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시대도 아니고 저도 직장인인데 어떻게 같이 살겠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당신이나 저나 바빠서 어머님 오셔도 혼자 계셔야 할 건데 왜 합가 얘기를 하느냐,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 라며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요새 누가 어른 모시고 살아, 그것도 신혼인데 합가 얘기가 나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라고 딱 잘라 거절했어요. 남편은 제가 강하게 이야기하니 연세 많은 엄마 혼자 두기 어려워서 그렇다고 생각했겠지만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처가에 너무 신경 쓰이는 것 같아서 우리 엄마가 마음에 걸리네요. 당신이 불편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건이 되면 근처에 집을 팔아드리면 좋겠다만 그게 안 되니까 같이 살자는 건 어떤가 싶었지만 뭐라고 하며 적당히 둘러 말을 끝내자고 했어요. 저도 좋게 얘기하며 더 말이 나오게 하지 않게 했고 우리 부모님도 어쩌다 한 번 뵙는 거고 시어머니도 가까우면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정도 볼 거예요. 나도 어머님을 위해 신경을 쓰지만 서로 효도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죠. 학가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저는 학가를 하면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서요. 선을 딱 그었기 때문에 남편은 당장 합의라든지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조금씩 합과 위세를 내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방어를 잘하는 편이지만 불안한 마음이 점점 들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남편과 시어머니는 서로를 엄마와 아들로 인식하는 것에 좀 문제가 있지만 결혼 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로 일에 집중하고 나름 알콩달콩하게 지내다가 아이가 생겼어요. 계획한 것보다는 좀 늦었지만 아이가 빨리 찾아와 준 덕분에 남편과 함께 이것저것 계획도 세우고 아기 용품을 사면서 지냈어요.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막 100가지만 회사에서 일하다가 프리랜서로 완전히 넘어가기로 결정했어요. 물론 이게 프리랜서가 아니라 재택근무라고 해도 마찬가지였죠. 게다가 제가 재택으로 일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래처 몇 곳도 몸조리 다음에 연락하세요. 일 거들릴 게 많아요 라고 했어요. 안 그래도 개인적으로 의뢰하고 싶은 일이 몇 가지 있었는데 출근 안 하신다는 걸 알게 되니 눈치 보고 맡기면 되겠네요 라고 다 비슷한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먼저 일을 맡긴다고 전화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출근도 안 하고 집에서 몇 군데서 일을 하니 앞으로 더 편하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아기 인근에서 행복한 하루를 보낼 때에 언제쯤 되어서 남편이 또 압박을 해왔어요. 저는 완전히 잊고 있던 문제를 갑자기 언급하니 당황했어요. 남편은 우리 엄마 혼자 시골에 계시니 걱정돼. 우리가 애를 낳으면 여기서 애를 돌보고 당신 밥도 챙겨주면 서로 편하지 않을까? 당신도 애를 낳고 몇 달 쉬고 일을 하면 애를 보기도 힘들지 않겠어? 막 달이라도 몸이 무거워서 힘들어하는데 또 시어머니를 모셔서 살자는 건 화가 날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이런 말을 하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 더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화내는 힘도 없어서 저번에 가지 않겠다고 했잖아. 친정엄마가 가까이 사시는데 굳이 어머님을 불러오게 해야 할 필요가 없어. 차라리 길을 돌봐주는 것이 우리 엄마에게 더 편할 거야? 나는 편안해야지. 어머님 오시면 또 마음이 불편하지. 오히려 수발을 들어야 했어야 하는데 몸을 편하게 하려면 어머님을 모시지 않는 것이 나을 거라고 단호하게 말했어. 원래 성격이 불같이 화를 내고 버럭할 텐데
아이가 태어날 때가 다가오니까 그런 식의 상황이 만들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참고 적당히 포기해야겠다고 말했어.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게 아니고 전화를 통해 남편에 대하여 뭐라고 말했는지, 시어머니 남편을 어떻게 괴롭히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나에게 전화를 걸면서 합의를 당당하게 한다. 요구했더라고요. 세상은 예전에 비해 편했지만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내가 손주들도 돌봐주고 집안일을 도와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나도 서울에서 한번 살아보면 좋을 것 같아. 평생 촌에서 태어나 자란 적은 없는데 너희 덕분에 나도 서울에서 한번 살아보자. 저는 시어머니 전화를 받을 때부터 불안해했는데 제가 여보세요 라고 하자마자 바로 본론을 꺼내는 게 너무 황당하기도 했어요. 그렇다고 무작정 시어머니께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거나 화를 낼 순 없지 않나요? 그래서 또 구불구불 말하면서 적당히 둘러댔어요. 어머님 친정이 더 가까우니까 친정 부모님이 오면 뵙고 필요할 때면 도와주시면 돼요. 그리고 집이 비좁아서 애가 나와도 어머님 공간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함께 지내는 것은 어려워. 아들이 태어나면 자주 찾아올게. 당신이 서운해할 것을 알지만 이렇게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죄송해. 이전까지는 시어머니는 좀 보수적이고 고집이 센 사고방식을 가졌지만 의사소통은 가능했어. 그래서 나는 착하게 이야기한 거였어. 하지만 시어머니는 왜 내가 있는 공간이 없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돼. 방이 없으면 거실에서 자도 돼. 함께 살기 싫으면 그냥 말해. 뭐가 그렇게 돌려서 이야기해야 하는지. 어쨌든 부담스러운 거라면 아들이 어릴 때까지만 함께 지내면 안 되겠어? 서울을 구경해보는 건 어때? 아들을 낳기 전에 2달 전이었는데 아직도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니까 그때도 안 됐는데 오는 게 같았어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대충 잘 둘러대며 거절했어요. 생각보다 말이 안 통하는 분이라 잘못 얘기하면 더 시끄러워질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아 너무 죄송하네요. 하지만 정말 같이 지내기는 어려워요. 아이 좀 키우고 나서는 어머님을 서울 구경 많이 시켜드릴게요. 당장은 그곳으로 이사하기도 어려우니 죄송하지만 단기적으로도 모시고 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대로 시어머니랑 계속 설전을 벌였지만 제가 철통같이 방어하니 시어머니가 알아들었다 안 올라간다 하면서 끊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정말 시어머니 뭐고 번호 싹 차단하고 다시는 안 보겠어요. 싶었지만 그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참았죠. 그리고 남편한테는 당신과의 관계에 대해 또 얘기하면 이혼할 줄 알아요. 다음에 또 어머니를 모시고 살자고 할 거면 이혼할 각오하고 얘기해야 해요. 안 그러면 이별지 마세요. 나는 이미 막달돼서 예민한데 다른 일에 신경 쓰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효도는 각자 하자고 생각해요. 나는 당신에게 친정 부모님을 챙겨달라는 말을 안 했어요. 당신의 어머니는 당신이 챙겨드려야 한다고 딱 잘랐어요. 지금도 단호하게 해두지 않으면 어정쩡하게 자고 학계 문제를 얘기하며 우리 엄마가 어쩌고 할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왜 그렇게 매정하고 무뚝뚝하게 얘기해? 우리 엄마가 젊었을 때 고생하셨으니 같이 모시자는 게 잘못됐어요. 당신이 그렇게 나쁜 사람인 줄 몰랐어요. 진정으로 하는 건 밤마다 우리 집에서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부정적인 태도로 말했기 때문에 상처를 받은 것이었어요. 당황스러웠지만 논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해서 말을 걸지 않았어요. 대신 눈으로 비난했더니 남편이 조금은 반성했어요. 저가 더 강경하게 나가자고 했지만 남편은 물러서지 못했고요. 그렇게 문제는 결국 해결되었지만 아이 낳은 뒤부터 남편의 태도가 점점 변해갔어요. 밖에서 다른 일을 한다는 게 아니었는데 남편은 점점 제게 냉담해지기 시작했고 시어머니에게 더 신경을 써준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아이도 있는데 우리 가정보다는 시어머니를 더 챙겨주기 시작했죠. 시어머니도 남편을 일부러 많이 돕는지 정말 필요해서 그런지 자꾸 그러더라고요. 시댁은 대구에 있지만 만약 시댁이 서울에 가까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남편이 매일 같이 시어머니 집에 들르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시어머니가 어디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꼭 남편에게 택시비를 내달라고 해요. 처음에는 저도 몰랐는데 시어머니와의 통화 소리를 듣고 알았죠. 엄마, 택시 불러주세요 하면 돼요. 어디 가고 싶은지 말씀하세요. 비용은 제가 다 부담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도 다 뭐예요? 때로는 나도 아들의 책임을 지는 것 같아요. 남편이 통화하는 소리를 듣고는 그제서야 왜 카드 결제가 자꾸 늘어나는지 알겠더라고 해요. 어느 순간 평소보다 몇십만 원 이상 결제해야 하는 거예요. 앞을 생각해도 생활비가 더 늘어나는 게 아니고 결국 아이에게 들어가는 게 사실상 내가 부담하고 있다고요. 옳은 문법으로 다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남편이 돈을 더 내야만 하는 걸 알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시어머니가 자동차가 없어서 택시를 타야 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썼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을 초과하기도 하며 심할 때에는 50만 원 정도를 썼다고 했습니다. 정직히 말하면 우리 아이에게는 그 정도의 돈도 쓰지 않으면서 집 생활비도 충분히 마련되지 않는데도 시어머니에게는 택시비로 그만큼의 돈을 쓰는 것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가 없는 시어머니라면 그럴 수 있다고 감내할 수 있겠지만 신우이치와 같은 시어머니가 남편에게부터 돈을 벌써 준다는 것은 문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덤마 계좌로 돈 보내줄 테니 필요하다면 쓰세요 라며 돈을 보내자마자 신우부터 돈을 요구하더라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제게서 그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옷이 필요하다며 친구를 만나야 한다고 핑계를 들며 돈을 달라고 요구하던데 그런 것을 신우 휘가로 배웠네요. 신우는 남편한테 자고 나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돌아올 때 점심이나 사 먹을 돈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 제가 알바해도 얼마 못 버는 걸 아시잖아요. 교통비만 해도 감당이 안 돼요. 부탁하는 게 있어요 라며 시어머니에게 핑계를 대고 돈을 받아내더라고요. 통장 내역을 확인해 보니 10만 원이나 20만 원씩 신우에게 계속 보내고 있었는데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각자 집에서 잘해야 하는 것은 좋지만 뭐 그런 것까지 다 챙겨줘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어서 조절조절 따질 수밖에 없었어요. 여보, 많아도 시어머니나 신우에게 돈을 너무 많이 지출되는데 택시비가 높으면 최대 50만 원까지 나오잖아. 이렇게 사항을 다 도맡아 하는 것은 좀 과하지 않아? 지금 당신의 생활비도 제대로 보태지 않는 것 같아. 아이에게 필요한 것도 나가 전해주고 우리에게는 소홀하게 대하며 시댁만 챙기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당신의 가정 상황은 정말 너무한 것 같아. 제 말에 남편은 성질만 내놓고 우리 어머니가 혼자서 멀리 계시는데 그런 정도는 내가 해야지. 그게 아니야? 너무 과하지 않니? 당신은 장모님 옆에만 있는 것 같아서 내 입장을 모르겠어. 게다가 나가 있는 장모님에게는 밥도 사주고 다 해주는데 우리 집에는 왜 못해? 남편이 절에 나온다고 그래서 더 화가 날 것 같아. 우리 어머니는 아이도 챙겨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막말로 말씀드리면 한 달에 한 끼의 밥을 위하여 오랜 신세를 지고 계시는 가운데 이런 식으로 하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님께서는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도 없으시고 한번 제대로 챙겨주시지 않으셔도 매번 그만큼 많은 돈을 보내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의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중간에서 뭔가를 하라 하여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이런저런 일로 따지니까 남편은 오히려 저를 가지런하다고 여기더라고요. 당신은 왜 이렇게 계산적인 건가요? 가족끼리 이럴 수가 있나요? 엄마와 동생 둘이서 사는데 불쌍한 생각도 들진 않나요? 또한 우리는 젊고 당신도 빈틈이 있는 나이대이니 엄마가 계시는 동안 잘 돌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왜 아까워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나중에 엄마가 떠나셨을 때 그때서야 후회해도 소용이 없을 텐데요. 내 생업이 더 못된다면 결합이 잘못된 것이라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남편이 혼난 꼴을 보고 있으면서 괜히 화를 내는 것 같아서 크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무턱대고 무엇이라고 할 수 없었고 시어머니를 대면서 따질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참다가 결국 신우에게 직접 연락해서 만약 아가씨가 외식을 원하신다면 본인 돈으로 하세요. 돈을 달라고 연락하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자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다는데 식사 비용 정도는 없는 걸 아닌가 싶어요. 필요한 건 알아서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지만 신우는 남편과 똑같이 할 뿐이었어요. 정말 염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요즘 언니와 며느리 역할을 대신하는 입장이니까요. 거 없어 고맙다고 얘기는 못할 망정. 꼴랑 10만 원이나 20만 원을 보낸 건데 같은 생각집을 잡아요? 갑자기 연락해서 무슨 말을 하려나 궁금했었는데 이딴 식으로 돈을 갖고 연락할 거면 다시는 전화하지 말아주세요. 신우는 전화를 뚝 끊어버렸고 저는 그때도 정말 뒷목 자고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대구 사는 시어머니랑 신우 덕분에 제가 생활비도 거의 다 충당해야 하죠. 뻔뻔하게 돈을 요구하는 걸 그냥 잠자고 참아야 하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생각했어요. 애를 낳고도 프리랜서로 일자리를 잡았으니 다행이었지. 안 그랬으면 진짜 손가락만 빨면서 살아야 했을 거예요. 이렇게 시달릴 거면 차라리 대구에 내려가서 지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야 남편이 매번 나도 처해서 잘해주잖아. 사인으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할 거 다 하면서 우리 엄마 좀 돌봐드린다는 게 뭐 그렇게 잘못된 거냐고 하는 레퍼토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렇게 자꾸 남편이 시댁에 돈을 붙이고 정작 우리 가족은 나 몰라라 하니까 이건 뭔가 아니다 싶은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솔직히 애만 아니면 이혼의 진지한 이야기를 고려했을 정도로 심각했어요. 애 얼굴을 보면 차마 아빠 없는 가정에서 살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참았지? 그랬으면 그때 바로 헤어졌을 거예요. 그렇게 소리 없는 전쟁과 갈등이 지속되던 때 남편이 갑자기 지방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것도 갑자기 뜬금없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 다음 달부터려. 울산으로 내려가야 할 것 같아요. 늦어도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있으니 그동안에 당신이 애 어린이집과 학교를 좀 알아봐 주시고 부동산도 다녀오시는 게 좋겠어요. 제가 알아볼 시간이 없어서 부탁드릴게요. 처음에는 갑자기 통보식으로 얘기해서 상황 파악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당황해서 가만히 있었더니 남편이 내가 갑자기 발령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래, 나도 회사에서 정해준 대로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조건은 더 좋아졌으니 당분간은 계속 울산에서 일해야 할 것 같아요. 오래 있더라도 다시 서울로 올 거면 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내려가자고 설명해 주셨어요. 이런 소식은 생각지도 못했어서 걱정이 됐어요. 왜 갑자기 지방 반영인지 당신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일에 대비하는 것이지 아직 발령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그만둬도 원래 벌어들이고 있는데 현재로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그러면 대책을 세울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은 웃으며 그런 건 아니라고 말했어요. 제 이름으로 승진을 통해 발령을 받았는데 회사는 울산에서 시작된 회사잖아요. 월급도 올랐고 복지도 좋아졌는데 그러나 관리를 맡게 되는 곳이 그쪽으로 옮겨야 한다는데 조금 곤혹스러워요. 아이의 성격상 갑자기 다른 곳으로 옮기면 힘들어할 것 같아요. 남편 말대로 아이들의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대한 걱정도 있고 집 팔아야 하는 것도 고민이에요.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는 것은 여러 면에서 장점이 많잖아요. 울산도 큰 도시지만 교육 측면에서는 어떤 도시든 서울을 따라잡기 어렵단 게요. 또한 집을 팔아야 울산에 새 집을 구해도 흔들림이 없을 텐데 요즘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서 여러 면에서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한 끝에 처음에는 우리 둘이만 집을 팔고 울산에 이사해 살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친정에 머무르면서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고 제가 매주 주말마다 올라와야 하기로 포기했어요. 친정엄마도 제 성향을 잘 모르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할 것 같아서 이사한다면 다른 사람들과 적응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 집에서 생활하기로 했어요. 지내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해요. 내가 가지 않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지만 내려가야 한다면 자주 올라와서 챙겨주면 되지 않을까요? 힘들어도 차를 끌고 올라와서 도와주면 되니까요. 쉽다고 해도 둘만 내려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죠. 제가 봐도 아이가 친정에서 지내는 게 불편해하지 않고 어린이집에서 나름 적응한 상태라 둘만 내려가는 게 더 좋겠더라고요. 물론 저 없이 아이만을 놔두는 건 좀 그렇다고 생각해서 고민이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다시 서울로 발령받을 수 있는데 집을 놓고는 좀 싶었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당신 혼자 내려가서 아이를 초등학교에 넣을 때는 울산으로 온 식구들과 함께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제안했어요. 아이가 아직 어린데 제가 없이 친정에 맡기기가 그래서 고민이 돼요. 들어갈 때는 어차피 새로 적응해야 되니 몇 년만 둘이 여기서 이렇게 지내다가 내려가면 좋을 것 같아라고 했어요. 남편도 곰곰이 생각한 끝에 다음번에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나야 혼자 가도 대구랑 가까우니 우리 엄마랑 동생 자주 보면 되고 애를 혼자 놔두고 둘 다 내려가긴 좀 그렇겠지. 일단 그렇게 하자라며 제 생각에 동의했어요. 근데 남편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라고요. 그러나 생각해보니까 나 혼자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지 않아. 나 혼자 가면 돈을 벌러 가는 건데 애의 성격이 좀 내적이니 이런 일도 겪어봐야지 다 같이 내려가야 하잖아요. 저는 갑자기 뜬금포로 얘기하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를 궁금해하고 있어요. 다 같이 내려가자고 하는 거냐고 물었어요. 그러니 남편은 가족끼리 왜 떨어져서지? 그냥 같이 사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잘 지내야지. 내가 부동산에 집도 내놨어. 일단 울산 집은 구했어. 여기서 집 팔리면 집값 내고 은행에 넣어놨다가 필요할 때 쓰죠라며 아예 혼자 결정하고 통보를 해버리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딱 대구에 있는 시댁이 떠올랐어요. 남편이 어떤 생각으로 다 같이 내려가자고 하는 건지 알 것 같더라고요. 다 내려가면 아예 시에게 들락날락하며 지금보다 더 챙겨주겠죠. 저는 생각하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차라리 끝까지 안 와도. 내려가는 건 좋은 선택이겠지만 만약 남편이 혼자 내려가서 시어머니와 신우가 돈을 달라고 할 것으로 예상됐어요. 돈 문제로 귀신이 들린 듯 남편을 물어뜯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 혼자 귀찮더라도 중재자 역할을 해야겠다고 결정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어머님도 우리가 울산에 내려가는 거 알고 계시겠죠? 어머님도 좋아하실 거예요. 대구랑 가까워지자 그러자 남편은 갑자기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이야기하냐? 당신 설마 울산 가는 게 싫다는 거니? 우리 집이랑 가까워서 그런 거냐? 아, 진짜 너무한다. 어쩜 시어머니랑 가까워지는 것도 싫다는 소리야? 이런 태도가 황당해. 내가 언제 시댁과 관련된 말을 했냐? 우리 애 때문에 그렇다고 했잖아. 적응을 잘 못하는데 갑자기 사는 환경이나 어린이집이 모두 바뀌면 얼마나 힘들겠어라고 확신 있게 퉁명스럽게 이야기했다. 하지만 남편은 괜히 애 핑계대지 말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가까워서 싫다는 거잖아. 내가 모르는 줄 알아? 당신이 그런 말을 하는 거 두 번이냐 진짜? 시어머니가 그렇게 싫다고 할 때 그래 뭘 세웠어요. 아니야, 아니라고 나도 내려가겠다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길래 집을 팔겠다고 말했어. 우리 애도 혼자, 나도 어렵니까? 다 같이 내려가자고 말해 남편은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어. 진짜 당신, 정말. 내려가서 함께 지내는 게 괜찮은 거야? 우리 가족 다 같이 내려가서 살아도 괜찮아. 남편이 계속 놀라서 몇 번이나 물었지만 저는 계속 그렇다고 했어요. 어차피 거기서 평생을 지낼 것도 아니라며 괜찮아. 전세를 빼고 내려가서 지내는 건데 이번 주말부터는 조금씩 짐 정리를 해야겠다. 당신도 자꾸 내 마음을 삐뚤게 생각하지 말고 어머니께도 말씀드려 놔야 해. 제 말을 듣고 남편이 기뻐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남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댁에서도 아무 연락이 없어서 정말 이상했어요.
식구가 전부 울산으로 내려간다고 하면 당연히 어머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런 태도도 없었어요. 신의 말도 없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님, 저희 이사 소식 안 들으셨나요? 아버지가 울산으로 전조된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함께 내려가기로 했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하셨어요. 그래, 이야기는 들었어. 아버지 따라 다 같이 내려오는 게 좋겠어? 가족끼리 함께 살면 좋지. 아버지 혼자 내려가면 얼마나 쓸쓸하겠어. 이렇게 오손도손 잘 살고 돈을 잘 관리하면 된다. 저는 시어머니가 자주 남편에게 이것저것 요구하는 걸 차단하려고 해. 이제는 내가 내려갔으니까요. 무슨 일 있으면 아버지 말고 저에게 연락 주세요. 아은이 출퇴근하고 제가 집에서 일하니까 도와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니다. 내가 너한테 뭐하러 연락해?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라며 이럽다며 이사 준비나 잘해서 내려오라고 생각했지. 우리 손주도 잘 챙겨주고 싶었는데 대충 넘기려 하시더군요. 저는 어찌됐든 이제 중간 역할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대충 어머님 이사 준비를 끝내면 대구로 한번 내려갈게요 라며 엉성한 말을 했지만 시어머니가 대구? 아니야, 너희 살림이나 잘 챙기거라. 뭐 하러 오냐? 그냥 너희끼리 잘 지내라 하며 얼버무렸어요. 이때 뭔가 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시어머니가 일부러 일을 시키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불러올까 했는데 오히려 저가 걷는 걸 꺼리는 것 같았어요. 어쨌든 제가 조금 불편해서 그러는 것이겠지 하고 생각했고 저는 계속 바쁘게 시간을 보냈어요. 출발하기 이틀 전에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했는데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무언가가 확실히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연락이 안 되니까 남편에게 불이 이틀 후에 내려가는데 어머님이 알고 있어서 왜 전화를 안 받으시는지 말해봤죠. 근데 남편이 자꾸 대답을 회피하고 얼버무리는 거예요. 아마 바쁜 일이 있으니까 전화를 안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급한 일도 없는데 저는 남편의 태도도 이상하다고요. 시어머니가 연락을 받지 못해서 상황이 꼬이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물어보았어요. 혹시 뭔가 숨기고 있는 거야? 아니야, 왜 말을 안 해? 내가 이제 울산으로 내려가면 시일은 나를 통해서 해주시겠다는 거 알았지? 당신 혼자 뭘 하려고 그러는 건 결코 허락되지 않을 거야. 각자가 서로를 존중하고 돌봐야 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부부 사이에는 기본적인 것부터 이야기해야지. 제가 단호하게 이야기하자 남편은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당신이 우리 엄마를 챙길 일은 없어. 우리 엄마도 곧 이사를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생각했어요. 어머님이 어디로 이사 가시는 거죠? 아니, 이사처럼 중요한 일이 있는데 나한테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어. 설마 울산으로 오시는 거야? 무슨 일이래요? 하지만 전 나무라던 합리화 이야기가 헛된 것 같았어요. 내 심장이 철렁했다기까진 아니었지만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 뜻밖이었어요. 우리 엄마가 서울에서 살고 싶다고 하시는 걸 보고 서울에서 한 번만 살아보고 싶다는 소원을 이루고 싶어 하셔서 관악구 쪽으로 집을 찾아드렸어요. 얼마나 살게 될지 생각해 보세요. 급히 결정한 것이라 정말 미안해요. 정말 다행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서울에 오시다니 이상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이 어디까지 돈을 가지고 계시다고 서울로 오셔도 집을 사는 건 힘들지 않아요. 서울의 집값이 한두 개 푼 떼는 것도 아니고 관악을 꾸며도 집값이 높지는 않을 거야. 물론 강남보다 적겠지만 남편이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 아, 그러던 와중에 우리 집 한 돈을 다 빌려왔어. 서울에서 사보고 싶으시다고 하더라고 해서 돈을 드리고 싶다는데 평생 지방에서만 사셨는데 서울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건 가능하겠지? 나중에 내가 서울이나 경계원으로 발령받으면 우리 엄마가 사는 집으로 들어가서 함께 살면 되겠지. 그러면 돈은 돌려받은 것이나 마찬가지고.
그때 집값이 오르면 우리에게는 더 이익이지. 이건 완전히 헛소리잖아. 저는 지금에 와서 다시 합가 웬 말인지, 그리고 지방에서 사는 집을 어떻게 사겠다고 돈을 어떻게 구하겠다는 건데 아직 계약금만 낸 걸로 나머지는 한 푼도 못 줬잖아. 집값을 울산에 치르기로 한 거 아니었어. 왜요? 돈은 시어머니에게 드렸어요. 저는 정신이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짓을 했는지 꽤 화나 소리를 질렀었어요. 제게 사의를 표현하지 않고 돈을 빌려준 것에도 마음이 답답했고 결국에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자는 제안을 하더라고요.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남편은 돈을 모으는 스타일은 아니기도 하고 신우가 사고를 치는 것으로 인해 돈도 별로 없었어요. 사실 신이가 다 쓰면 뭐 돈이 돌아가는 걸까 싶을 정도로 이상한 집만 보고 다녔어요. 변변한 업도 나가지 않고 돈만 갔기 때문에 사기꾼들에게 속았던 적도 있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남편이 돈을 돌려주었으니 제가 시어머니 일을 언급하면 열받고 예민해하게 되며 더 심하게 근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친구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면서 수술만 했죠. 남편은 그 사실을 알아도 모른 척했고 시어머니와 가족들은 알 수 있었다면서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과 제가 쓰는 생활비, 그리고 가다 충당해야 할 건 대부분 제가 했어요. 그러다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니 집에 돈을 주고 집에서는 소홀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는 듯 했어요. 자신있게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더군요. 우리 둘이서 지출하면 금방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에 대한 우려도 있었어요. 되지 않는다면 제가 좀 갚는 게 되는 거니까 공동명의로 대출을 받자고 했어요. 대충 지내면서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내용이 그렇더라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 서울엔 마지막에 우리 집이 되었고 그러면 우리 재산이 증가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우리 집이 없는데 무슨 말이에요? 계약금만 냈다고 다 우리 집이라고요? 대출을 얘기하는 게 무슨 소리예요? 애들 장난이냐고. 너같이 무책임한 사람은 처음 봐. 대출을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대출 받기도 전에 내가 갚을 생각도 없이 나에게 갚으라고? 이건 정말 너의 행동이 너무 좋지 않다. 경제관념 없이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지르는 내랑은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겠다. 그래, 이혼이 급하다. 돈이 급해. 우리 이혼하자고 제안했어요. 남편은 제 말을 듣고 도끼 눈을 더군데 소리를 지르며 말했어요. 우리 엄마에게 조금 더 예의를 갖춰야 한다. 드리고 필요한 것을 챙겨드린 것 같고 이혼하는 게 말이 되고 내가 무책임하다고 해서 내가 처가에 잘해준 것이며 우리 식구들을 챙긴 것이면 못한 게 뭐가 있는지 집을 알아볼 때 대출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잖아. 누가 대출 없이 집을 구해 엄마한테 돈을 그냥 드린 게 아니고 빌려드린 것이니까인데 그 계산도 안 돼요. 남편이 방방 뛰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애기에 창피하지도 않나 싶을 정도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저런 거랑 살면서 애를 낳나 싶어 허두이 나왔죠. 계속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며 앞으로 우리가 더 돈을 많이 벌게 된다 이득이다 그러는데 말이 되나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바래야 할 것이고 돌아가신 뒤에도 우리가 아니라 남편의 재산이 더 많아진다고요. 거겠죠. 대충 보하니 시어머니가 콕콕 찌른 대로 하는 것 같은데 마마보이도 그런 마마보이가 없었어요. 매번 우리 엄마만 내 엄마 타령하고 모질이 동생만 챙기면서 가장 노르듯 못하는 건 필요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너 혼자 지방으로 내려가. 나는 지방에서 못 살아. 아니, 너 같은 사람들하고 못 살아. 난 애들이고 친정 가서 편히 쉴 테니까 넌 혼자 지방으로 가서 밥해 먹고 빨래하고 신우 뒤치다꺼리하고 시어머니 챙기고 다 해갈아서 살아봐라고 비꼬면서 툭툭 던졌죠. 제 마음을 돌릴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남편은 너 말을 왜 그렇게 싸가지 좋게 해? 그리고 내 말에 틀린 것도 없고 잘못된 것도 없는데 왜 자꾸 남의 성질을 건드려? 내가 날 가장으로 생각하면 그런 식으로 얘기할 거니? 라고 말했어요.
수 없어. 자꾸 핀트를 틀리게 말하잖아. 뭐라고 하든 이혼할 거라고 결심했어. 대답할 필요성도 못 느꼈어. 그래서 난 이혼을 생각 변함없고 예전부터 마음 먹었던 거야. 내가 아는 행동분이 진짜 같이 못 살아야겠다. 시어머니에게 준 돈 중에서 내 몫은 다시 돌려줘야 될 거야. 이 집도 내가 대출 거의 다 갚은 거 알아. 기록 다 있으니까 재산 분할하면 내 몫이 더 많을 거야. 변호사 알아보고 소장 접수할 테니까 너도 억울하면 변호사 선임해봐. 그래봤자 내가 이길 테지만. 제가 할 말만 해버렸고 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밤이 늦어서 자고 다음날 바로 친정 가려고 했는데 밤중에 남편이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리가 계속해서 거슬리네요. 짜증나서 방문을 열고 나가봤는데 시어머니랑 통화 중이더라고요. 엄마 말대로 지방 발령이 나왔는데 저 사람이 이혼하자고 그러네요. 엄마 말대로 했더니 더 일이 꼬였어요. 지방에 가서 조금 살아보면서 알겠는데 그 사람은 서울 사람이라 지방 생활을 견디기 어려워할 거니까 그때 다시 서울 쪽으로 발 신청하면 엄마와 갈등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혼하면 어떡해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투덜거렸고 시어머니는 다른 얘기를 했는데 고지 아니라고 보였어요. 엄마, 난 진짜 지방에서 일해야 하는데 엄마 때문에 지방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당장 집을 구한 것도 아니고 친한 분께 물어봤더니 다 서울에서 일하려고 해서요. 나는 왜 내려가야 하는지와 언제 다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때문에 이 결정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큰 소리로 말해 내 상황이 어렵다는 걸 들으니 엄마의 행동은 이걸로 결혼을 꺼렸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후회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의 말만 듣다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만 쾌락을 느끼기도 했지만 내 남편이 이러한 인간인 줄 알아서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니 변호사 부인 상담을 받고 곧바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친정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결국 사실대로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아이들도 친정으로 가야 했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친정엄마는 왜 그렇게 대접을 받았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떨리게 되었습니다. 이 서방은 사람이구나. 그런데 자르고 좋게 봤더니 너, 나, 우리를 무시하면서 살았을 거 아니냐. 당장 짐 싸서 들어오네. 아빠한테는 내가 잘 얘기해서 둘게. 잘못하면 내 아빠 성질머리에 무슨 짓 할지도 모르겠다라며. 제가 안심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저도 제 신세가 어떻게 이렇게 되나 싶었지만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만 했어요. 일단 이혼은 해야 모든 게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 같았어요. 이혼 소송은 당연히 제가 승소할 수밖에 없었고 남편은 집대출금도 적게 갚지 않고 시댁에 꼬라박느라 가장 노릇도 안 했고 아이 양육에 참여한 게 없어서 저한테 집한돈 3분의 2나 들어와야 됐어요. 여기에 제가 남편이랑 시어머니한테 위자료를 청구까지 해서 되는 대로 돈을 싹싹 받았어요. 남편이 나의 불리한 부분을 놓고 이혼하자며 시어머니가 멋진 것을 갖고 자는 여자는 세상에 당신밖에 없을 거라며 처가에 눈독을 들이다.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빨리 끝나고 시어머니는 이상한 집을 바로 처분해야 했어. 이렇게 서울살이가 몇 달도 못 가 끝났어. 시어머니가 억울한 건지 내가 여자가 이혼 운하고 제게 돈을 달라며 소송을 거냐고 어디서 찾아본 집인데 너 때문에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했잖아. 내가 가만히 있었으면 됐는데 왜 이런 문제를 키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 나는 겁을 먹을 일도 없어. 없어졌고 징글징글해서 더는 엮고 싶지 않더랬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저기요. 앞으로 전화하지 마시고 자꾸 욕하고 모욕한다면 고소할 거라고 했던지 다시 전화가 오질 않았어요. 남편도 계세요 여보. 내가 잘못 생각했어? 다시 생각해보자고 하더니 이렇게 헤어지자고라면 매달렸지만 이미 게임은 끝났죠. 제가 아이를 둔 상황에서 남편으로부터 양육비까지 받아내서 그나마 막힌 속이 좀 풀리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계속 잘못했다고 하고 다시 합치자고 하고 있지만 더 그 말을 듣기 싫어서 변호사 통해 얘기하라고 하고 차단해 버렸어요. 처음에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해 고생했나 싶었지만 나중에라도 손절하고 탈출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들리는 소문에 시누이가요. 남편이 돈을 갚아주니 또 시어머니의 명의로 훔쳐다가 재택으로 억대의 빚을 졌다고 했어요. 남편은 죽으려고 하고 시어머니는 맨날 술만 마신다는데 남의 눈에 피눈물 낸 사람들이 잘 살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저는 친정에서 애와 살면서 계속 일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평안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저도 전 남편처럼 내 부모님을 생각하고 잘 모시고 애를 반듯하게 잘 키우려고 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로 찾아뵙겠습니다.